한여름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 에어컨로. 선풍기도 없던 조선시대 왕들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뎠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한여름에도 얼음을 띄운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얼음 위에 음식을 보관했습니다. 단순한 얼음 보관 창고가 아닌 현대의 냉동고보다 더 정교한 과학이 숨어 있던 곳. 오늘은 조선시대 최첨단 냉방 기술의 집약체 석빙고와 궁궐의 여름나기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여름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입니다.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계속되죠. 이런 날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를 꺼내 마시고 에어컨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힙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에어컨도, 냉장고도, 심지어 선풍기조차 없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무더위를 견뎠을까요? 특히 화려한 궁궐에서 생활하던 왕과 왕족들, 그리고 수많은 관리들은 여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시대 왕들은 한여름에도 얼음을 띄운 시원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얼음 위에 과일과 음식을 올려 신선하게 보관했고 궁궐 안 곳곳에서 얼음의 냉기를 이용해 더위를 식혔죠. 전기가 없던 시대, 기계 동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그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석빙고라는 특별한 건축물에 있습니다. 석빙고는 단순한 얼음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대의 냉동고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더 정교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한 조상들의 지혜가 집약된 공간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얼음이 녹지 않고 보관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거의 마법과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열역학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연 환기와 단열, 배수 시스템을 완벽하게 설계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석빙고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화려한 궁궐 건축물 뒤에 숨겨진,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어떤 건물보다 중요했던 석빙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조선시대로의 시간 여행,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과학적 지혜를 만나러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경복궁 담장 너머, 한양 도성 어딘가에 자리했던 그 시원한 공간 속으로 말입니다. 얼음을 보관하는 빙고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라 시대부터 이미 얼음 저장 기술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정점에 달한 것은 단연 조선 시대였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에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세 곳의 주요 빙고가 있었습니다. 동쪽에 동빙고, 서쪽에 서빙고, 그리고 궁궐 안에 내빙고였죠. 그 중에서도 서빙고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한강에서 채취한 얼음 13만 정 이상을 보관했다고 하니 오늘날로 치면 대형 냉동 창고 여러 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얼음은 단지 왕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고위 관리들은 물론이고 군인들, 심지어 더위에 지친 환자들에게까지 나누어졌습니다. 국가가 백성들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석빙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지하의 서늘한 온도를 활용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안에 돌을 정교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천장의 형태였습니다. 석빙고의 천장은 무지개처럼 휘어진 아치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자연의 법칙, 바로 대류 현상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아치형 천장의 가장 높은 부분에는 환기구를 뚫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빙고 안으로 스며든 따뜻한 공기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 환기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고 얼음에서 발생하는 차가운 공기만 아래쪽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비밀은 단열재였습니다. 조상들은 얼음 덩어리 사이사이에 볏짚과 쌀겨를 빼곡히 채워 넣었습니다. 볏짚은 그 자체로 수많은 공기층을 형성합니다. 공기는 열을 전달하는 속도가 매우 느린 물질이기 때문에 볏짚 사이의 공기층이 외부의 열기를 차단하는 훌륭한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현대의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단열재와 같은 원리를 이미 수백 년 전에 자연 재료로 구현한 셈입니다. 세 번째는 배수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여름철에는 얼음이 조금씩 녹게 마련입니다. 이때 녹은 물이 바닥에 고이면 주변 얼음까지 빠르게 녹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석빙고의 바닥은 미세하게 경사지게 설계되었고 배수로를 통해 녹은 물이 즉시 밖으로 배출되도록 했습니다. 얼음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덕분에 보존 기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 과학적 원리의 완벽한 조화. 그것이 바로 석빙고가 한여름에도 얼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훌륭한 건축물이 있다 해도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석빙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돌에 불을 지피고 관리하는 화방인이 있었던 것처럼 빙고에는 얼음을 관리하는 빙부라는 전문 인력이 있었습니다. 빙부들의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철 얼음 채취 작업은 목숨을 건 일이었죠. 한강의 얼음 두께가 12cm 이상이 되면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되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강 위에서 거대한 톱으로 얼음을 잘라내고 무거운 얼음 덩어리를 육지로 끌어올려 빙고까지 운반하는 과정은 상상 이상의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강바람을 맞으며 일하다 보니 동상에 걸리는 사람도 많았고 얇은 얼음을 밟아 물에 빠지는 사고도 빈번했습니다. 성종 시대의 기록을 보면 왕이 직접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빙부들을 걱정하여 술과 음식을 내려 위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회가 이들의 노고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채취하고 보관한 얼음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왕실에서는 반청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반청은 계절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정기적으로 나누어 주는 제도였는데 여름철에는 당연히 얼음이 그 주요 품목이었습니다. 관리들은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나무로 만든 빙표를 받았습니다. 이 빙표는 오늘날의 상품권이나 쿠폰과 비슷한 개념이었죠. 빙표를 가지고 빙고에 가면 정해진 양의 얼음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일품 고위 관리는 많은 양을, 하급 관리는 적은 양을 받았지만 어쨌든 신분에 관계없이 관리라면 누구나 얼음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얼음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활인서라는 의료 기관이 있었는데 이곳은 가난하거나 집이 없는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일종의 공공병원이었습니다. 여름철 더위로 인한 열병 환자들이 속출하면 국가는 활인서에 얼음을 공급했습니다. 얼음으로 환자의 열을 식히고 얼음물을 마시게 하여 탈수를 막았던 것이죠. 이는 단순히 왕실의 사치품이 아니라 얼음이 공공의료 자원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일종의 국가보건 정책이었던 셈입니다. 또한 제사나 중요한 행사 때도 얼음은 필수품이었습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여름철 재래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얼음이 사용되었죠. 왕실의 일상생활에서도 음료에 얼음을 띄워 마시거나 과일과 음식을 얼음 위에 올려 보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빙고는 그저 얼음을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었고 의료 시스템이었으며 왕실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조선의 석빙고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세계의 다른 문명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체계적인 얼음 보관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아이스하우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도 180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었죠. 그에 비하면 조선의 석빙고는 수백 년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떠한 기계적 동력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직 자연의 원리만을 철저히 이해하고 활용했습니다. 대류 현상을 이용한 자연 환기, 자연 재료를 활용한 단열, 중력을 이용한 배수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석빙고는 열역학 제2법칙을 완벽하게 응용한 건축물입니다. 엔트로피 증가를 최소화하고 단열을 극대화하며 열교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전기도, 프레온 가스도 없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20세기 들어 전기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석빙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양의 동빙고와 서빙고는 철거되었고 그 기술과 지혜도 함께 잊혀져 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석빙고 유적은 경주 석빙고와 창녕 석빙고, 안동 석빙고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석빙고의 가치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로 고민하는 시점에서 석빙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최소한의 에너지로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기술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현대 건축학에서는 석빙고의 원리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기 시스템,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천연 단열재의 활용. 이 모든 것이 석빙고에서 이미 구현되었던 기술들입니다. 친환경 건축, 제로 에너지 건물을 설계할 때 석빙고의 지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그 원리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겨울의 온돌이 그랬고 여름의 석빙고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연과의 공존이 아닐까요? 이번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단청과 웅장한 정각도 좋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조상들의 과학적 지혜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라진 석빙고이지만 그 정신만큼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더 강한 에어컨을 틀거나 더 큰 냉장고를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로 돌아가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석빙고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